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집단 차원의 지난 시간까지 기출 변형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다면, 오늘은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225번 문제네요. 그리고 살짝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한번 볼게요. 갈등과 협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봅시다. 첫 번째, 분배적 협상의 동기는 제로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합적 협상의 동기는 파지티브 섬.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윈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분배적 협상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둡시다. 분배적 협상이란 건요. 이 파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상력을 우리는 제로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통합적 협상은요. 피자의 파이를 함께 더 키워가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윈윈 전략이라고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파지티브 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요거 맞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배적 협상보다 통합적 협상에서 정보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왜? 분배적 협상은 결국은 제로섬이니까 내가 정보를 저 친구한테 공유했다면 그게 혹 내 그 살을 깎아 먹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배적 협상은 굉장히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적 협상은요. 이건 서로 윈윈하고자 함께 합심해서 더 크게 피자를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자, BATNA, 저게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돼요. 그러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원래 협상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그 제안들을 하게 되는 걸 그걸 보통 BATNA라고 하는데 이때 BATNA는 즉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제안보다 또 다른 어떤 옵션에 해당되는 제안들을 말하는데 그 옵션에 해당되는 제안들이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오케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에 갈등 관리 유형 중 회피형은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 주장의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틀린 게 요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말하면 그 뒤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회피형이 아니라 요거는 회피형이 아니라요. 요거는 뭐냐면 강요형이 됩니다. 강요형. 자, 요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갈등 관리 유형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갈등 관리 유형 여기 잠깐 한 번만 정리할 건데요. 갈등 관리 유형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가로축을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을게요. 가로축은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배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렇게 적을까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약하다. 이거. 즉 상대방 의견을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다, 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이렇게 적을게요. 자기 주장의 관철 의도인데요. 이건 뭐냐? 그냥 내 의견을 얼마나 강하게 어필하냐 혹은 약하게 어필하냐 이겁니다. 즉 이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주장을 강하게 하냐 약하게 하냐 상대방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하냐 안 받아들이려고 하냐 이건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총 5가지의 갈등 해결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상대방 말도 잘 받아들이고 내 의견도 최대한 많이 어필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협동이라고 해요. 협동형. 그 다음 반대로 상대방 말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 말만 받고 싶은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강요형이라고 합니다. 요걸 강요형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봐요.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의 주장의 정도가 높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 정도가 낮은 경우 그게 어딥니까? 그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강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주는데 내 의견도 별로 주장하지 않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수용형. 그 다음에 상대방 말도 잘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의견도 거의 주장하지 않는 거.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게 지금 저기 있는 회피형.
회피형. 그 다음 마지막 상대방 말도 중간 정도, 내 것도 중간 정도. 이걸 뭐라고요? 이걸 절충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강요형은 어떤 거예요? 상대방 말은 거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는 거를 그걸 강요형입니다. 그럼 회피형을 하려면 뭐예요? 상대방 말도 거의 듣지 않으면서 내 주장도 거의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협상에서 제시된 협상의 이슈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의 관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그 다음 226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정리합시다. 앞쪽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뒤쪽에 가서 한번 정리합시다 라고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변혁적 리더십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비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 그 변혁적 리더십은요, 부하의 마음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요. 그들에게 굉장히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많은 어떤 인파워먼트도 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게 사실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어떻게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냐면 부하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상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승진의 권한과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내 리더십을 잘 따라주는 가장 큰 이유가 부하들이 갖고 싶은 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내 말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들이 내 리더십을 따라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그들이 좋아하는 걸 반대급부로 줘야 되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거기죠. 여러분들 아마 그 기출변형 우리 그 문제 212번 문제에 보면 그 문제로 필수 이론 마스터하기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적혀 있죠. 거래적 리더십이란 건 개념이요. 리더와 추종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타산적 이해관계 필요에 의해 법적 조건과 제반 규정에 따라서 리더십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왜? 거래를 하는 거니까. 리더십을 따라주는 조건으로 나도 너한테 거래로 그렇죠. 돈을 주는 거니까. 하지만 변혁적 리더십은요. 이런 게 아니라 근본부터 바뀌는 거예요. 잘 봐요. 리더와 추종자들은 합의된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목표와 가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더 고차원적으로 고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관을 보면요. 거래적 리더십은 안정지향적이면서 폐쇄적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은 굉장히 변동지향적이면서 개방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요. 그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쌍으로 비교해서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죠. 그리고 시험 뭐 약간 꿀팁이긴 합니다만 이 거래적 리더십의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예외에 의한 관리예요. 요 보기가 정말 자주 뭐로 나오냐면요. 변혁적 리더십의 보기로 나와요.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리해 가시면 아주 좋겠네요. 자, 그러면 22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즈와 베스는 변혁적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 그랬다. 그렇죠? 맞네요.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그 이전의 모든 리더십을 단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변혁적 리더십은 예외에 의한 관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이거죠. 이게 정말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외에 의한 관리는 어디입니까? 거래적 리더십이요. 오케이, 여기 틀렸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 부하 개개인에 대한 배려. 오케이. 변혁적 리더십은 그들의 근본부터 바꾸는 그런 리더십을 말을 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에 대한 지적 자극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들의 지적 자극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5번.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포함하기도 한다. 일부 카리스마를 포함하는 내용도 맞아요.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27번 역시나 거래적 리더십 나오네요. 볼게요.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1번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부하에게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임파워먼트를 실시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들의 근본부터 변화를 시켜가겠다. 오케이.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비전을 통한 단결, 비전의 전달과 신뢰를 확보. 아니요. 거래적 리더십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단순히 부하와의 교환적 관계에 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환적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exchange.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맞고 요거 틀렸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C.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부하에게 높은 자신감을 보이며 매력적인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만 위압적이고 충성심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카리스마 리더십은 굉장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카리스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고압적인 것도 좀 있죠. 그게 약간의 뭐 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 다음 슈퍼 리더십이란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슈퍼 리더십은 항상 그 아주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슈퍼 리더십은요.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리더십을 발휘를 함과 동시에 그들이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리더가 되게끔 만드는 게 슈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핵심 키워드가 자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하들의 셀프 리더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셀프 리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슈퍼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부하를 강력하게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셀프 리더를 만드는데 뭘 강력하게 지도를 해요? 그렇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리더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A와 C가 맞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 2번. 자, 228번 계속해서 나오네요. 봅시다.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그렇죠? 예외에 의한 관리 거래적 리더십 맞죠?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자극, 그 다음에 이상적인 영향력. 이거는 뭐예요? 요거 두 개는 그렇죠.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피들러의 리더십 모형은 리더를 둘러싼 상황을 과업의 구조, 부하와의 관계, 부하의 성취 욕구, 작업 환경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죠. 자, 피들러의 리더십 모형은요. 리더를 둘러싼 상황을 총 3가지가 있는데, 그쵸? 첫 번째 과업의 구조, 맞죠? 그 다음에 부하와의 관계, 맞죠? 마지막은 뭐였어요? 부하의 성취 욕구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리더의 그렇죠. 권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요거 작업 환경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과업의 구조가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2가지, 부하와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 2가지, 그 다음 마지막 리더의 권한이 강하냐 약하냐 2가지.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 8가지의 상황이 있다. 이런 거 됐죠? 오케이. 3번 브룬과 예튼 봅시다. 브룬과 예튼의 리더십 모형은 리더십 스타일을 리더와 부하의 관계의 질에 따라 방임형, 민주형, 절충형, 독재형 4가지 상태로 나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 브룬과 예튼의 리더십 모형은요. 사실 이런 게 전혀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오답 노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여기만 보고 넘어갈게요. 총 리더십 유형을 A1, A2, 그 다음에 C1, C2, 그 다음에 G2의 총 몇 가지? 5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오케이? 그 다음 4번,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 그렇죠?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은 부하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성숙도에는 부하의 능력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맞네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블레이크와 머튼은 1.1형 리더를 이상적 리더십 스타일로 본 게 아니라 몇 점 몇? 9.9. 그렇죠? 정답은 4번. 좋아요. 자, 그 다음 229번 한번 볼까요? 229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 의하면 리더가 처한 상황이 비호의적인 경우 LPC 점수가 낮은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하다. 자, 일단 볼게요. 리더십 스타일 LPC 점수가 낮다라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점수가 낮다라는 건 어떤 리더십이죠? 과업지향적입니다. 그렇죠? 과업지향적 리더십. 그러면
여러분, 리더의 처한 상황이 비호의적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 리더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호의적이라는 건 굉장히 지금 뭐냐? 과학 구조가 비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부하와의 관계가 나쁘고 권한도 약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앞쪽에 우리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 210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나쁘고 그 다음에 과학 구조가 비구조적이면서 동시에 리더의 권한이 약한 상황이 언제예요? 8번이죠. 8번. 그러면 그 8번 상황에서 위로 찍어서 올라가면 여러분 무슨 리더십이에요? 오케이. 과업지향적 리더십. 맞죠? 그러니까 요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죠. 이걸 LPC 점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과업지향적이라는 걸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문제 요거 괜찮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229번 문제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2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의하면 내재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부하에게는 지시적 리더십. 여러분, 내재적 통제라는 게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상사가 막 이거에 저거에 지시적인 리더십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참여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틀렸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허시 블렌차드는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관계 행위와 과업 행위로 구분하고 하급자의 성숙도는 능력과 의지로 측정하고 있다. 정확하네요. 그렇죠? 4번. 허시와 블렌차드에 의하면 부하의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위임형이 맞았죠? 오케이. 앞에서 했던 거. 5번. 변혁적 리더는 부하 개개인의 관심을 지켜본다. 오케이. 맞죠? 그들의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정답 2번. 그 다음 230번 들어가 볼게요.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서번트 리더십은 개별적인 배려, 지적인 자극, 영감에 의한 동기부여, 비전 제시와 내재적 보상을 통해서 부하를 이끄는 리더십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요. 부하를 이렇게 봉사 정신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네. 지적인 자극과 영감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뭐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 1번 되겠네요. 나머지도 봅시다.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과업의 구조, 리더의 직위, 권력은 피들러의 상황 리더십 이론에서 고려한 세 가지 주요 상황이다. 맞네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 두 번째, 과업의 구조가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세 번째, 리더의 직위, 권력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 3번. 오하이오 주립대의 리더십 행동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구조, 주도와 배려. 그렇죠. 구조, 주도라는 게 일 중심을 말하는 거고요. 배려는 바로 사람 중심, 종업원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총 4가지의 리더십을 말했던 게 오하이오 주립대입니다. 다른 말로 고려와 구조주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4번 블레이크와 머튼은 일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두 축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했을 때 여기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관심에서 총 이걸 9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9가지로 쭉 나누어서 리더십이 총 몇 가지였습니까? 81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5가지로 요약을 했었죠. 그래서 1.1형, 1.9형, 그다음에 1.9형 1.1형, 9.1형, 그 다음에 1.9형, 9.9형, 마지막 5.5형 이렇게 맞죠?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5번에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거래겠죠? 정답 몇 번? 1번이네요. 그 다음 231번 들어가 볼게요. 231번.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리더십 정말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볼게요. 1번 리더십 상황 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 개인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유일무이한 최고의 어떤 리더십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2번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행동 유형을 과업 중심적 리더 행동과 관계 중심적 리더 행동으로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총 몇 개? 그렇죠. 4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상황 변수가 뭐였죠? 부하의 성숙도 이런 것 잘 기본적으로 쭉쭉쭉 나와야 돼요. 부하의 성숙도
이제 계속 풀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 3번 들어가 볼게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 의하면 LPC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LPC 점수가 높다라는 게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건 그만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뭡니까? 인간관계형 리더십이라는 거죠. 인간관계 리더십. 그래서 리더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LPC 점수는 오로지 리더십이 인간관계냐 과업지향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겠네요. 4번 경로 목표 이론은 리더의 행동 유형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총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아까 잠깐 했던 지시적인 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뭐 했습니까? 내재론적 종업원이라면 거기에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하다.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죠? 참여적 리더십이 적합하다. 5번에 변혁적 리더는 조직 또는 집단이 추구할 비전을 제시한다. 오케이. 정답 맞네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좋아요. 자, 232번 피들러 한번 봅시다.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서술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적절한 거 맞는 거. 1번 리더십 스타일을 4가지 유형으로 조형했다. 아니죠. 4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2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인간 중심적 리더십과 과업 중심적 리더십 틀렸네요. 허쉬와 블렌차드 리더십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아닙니다. 피들러는 오히려 상황 이론의 그 창시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3번 LPC 점수로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LPC 점수는 상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리더십의 종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 리더십 상황을 총 8가지.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 5번 리더십 스타일은 부하의 참여도와 성숙도는 뭡니까? 허쉬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33번 보겠습니다. 리더가 구성원들과 맺은 교환 또는 협상 관계의 기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이거 쉽네. 정답 몇 번? 거래적 리더십. 됐죠? 그 다음 23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4번.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를 물었네요. 볼게요. 1번. 알더퍼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보완한 이론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두 번째. 하우스가 제시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아까 또 했었던 거 나오네. 지시적, 후원적, 그 다음에 참여적, 성취지향적 총 몇 가지? 4가지. 오케이, 맞죠? 3번, 허츠버그 위생 요인이 충족되어도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니까, 그렇죠? 만족도가 증가하려면 뭡니까? 그렇죠. 뭘 충족시켜야 돼요? 동기 요인. 이렇게, 그렇죠? 4번 허쉬와 블렌차드는 리더십 상황 이론으로 상황 요인으로 뭡니까? 그의 부하의 성숙도.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5번 부름은 개인의 동기 수준이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합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케이, 곱.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죠? 됐어요? 자, 235번 한번 들어가 보죠.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된 메시지를 자신에게 주는 의미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뭡니까? 자,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어떤 의미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 뭐예요? 그걸 인코딩이라 그러고요. 그걸 인코딩. 그다음 그걸 이제 전달하는 매체가 이제 채널이 될 거고요. 그다음 그걸 수신자가 받고 난 뒤에 그걸 자기 걸로 해석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걸 디코딩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디코딩. 여기서는 뭡니까? 해독이 되겠죠. 오케이. 자, 236번. 변혁적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이 아닌 거를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쉽네요. 조건적 보상. 저건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거래적 리더십. 이제 좀 쉽죠? 이 두 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문제를 풀어봐야 확실히 감이 와요. 그렇죠? 정답 1번. 나머지는 다 맞네요. 23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배적 교섭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협상은요. 크게 2가지죠. 2가지가 처음에 통합적 협상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배적 협상이 있어요. 자,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해 봅시다. 분배적 협상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 제로섬이에요. 그렇죠? 제로섬. 즉, 피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서로 나눠 먹겠다고 싸우는 게 분배적 협상이라며 통합적 협상은 뭡니까? 파지티브 섬. 제가 뭐라 그랬죠? 쉽게 윈윈. 피자의 크기를 더욱 크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긴다. 이건 뭐예요? 이건 통합적 분배가 될 거고요. 장기적인 관계 역시 통합적 협상.
정보 공유하는 것도 역시 통합적 협상에서 주로 일어나죠. 4번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보다 각 당사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케이 분배적 협상이 되겠네요. 정답 4번.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큼 역시 윈윈 통합적 협상. 오케이 237번에 4번 됐나요? 자, 23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해설에서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오시면 거기 한번 같이 줄을 찍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권력이 커지냐면요. 결국 권력이 커지는 건 상대방이 나한테 의존을 하는 정도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의존이 커지냐면요. 거기 여러분들 밑에서 세 번째 좀 보시면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자원의 희소성이 클수록 자원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의존도가 어떻대요? 커진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의존도가 커지면 나는 이 사람한테 뭡니까? 그렇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1번에 목표 관리, 2번에 불확실한 영역의 진입,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의존성 창출, 네 번째 희소 자원의 제공, 다섯 번째 전략적 상황 요인의 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사실 살짝 조금 문제가 조금 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조직에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 일단 목표 관리는 아닙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불확실한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권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1번과 2번 모두 다 사실은 요건 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 전체를 복수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요. 나머지 의존성을 창출하거나 희소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전략적 상황 요인을 충족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훨씬 더 의존성이 높아지니까 권력을 강화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표 관리와 불확실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 2번을 동시에 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